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보건 인력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6일 백승주 국방차관과 영국의 존 아스토 국방정무차관 간의 전화 대담 결과 에볼라 보건 인력 파견과 관련해서 영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측이 시에라리온 파견 한국 선발대에 영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내려왔죠. 예, 이 많은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일용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 좀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대리운전 모델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정렬 2588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정치권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홍원 국무총리 오늘 담화를 발표했네요. 공무원 연금 계획과 관련된 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번 개혁을 통해서 이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그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면서도 네.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거셉니다. 이 마지막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 때문인데요. 이 합법 노조인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요. 신유신적 형태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무원들의 찬반 투표를 두고 집단 행동 운운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횡행하던 독재적 망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개정 법안을 제출해놓고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회사를 폐업하고 나서 일할 사람을 뽑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정부가 고위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서명을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장 차관은 물론이고요. 이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연금개혁 동참 서명을 받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안전행정부가 서명을 요청하는 인원이 총 2,213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보면요. 이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을 포함해서 고위공무원단 1,274명 그리고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행부는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10일까지 또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특히 서명 동참자를 집계해서 현황을 보고하라 이렇게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참 호소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새마을 운동하듯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요. 오늘 국회 농식품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 측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고요. 또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서요. 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한편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은 오늘 불발됐습니다. 당초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네. 여야 간의 시행 시기를 두고 그 의견이 갈려서 내일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일 다시 논의한다고 네. 속보가 들어왔더군요. 네,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그 트레이너를 고용한
문제 그리고 고가의 헬스 장비를 구입한 문제를 두고서 또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유명 트레이너 윤전추 씨를 3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 그리고 고가의 헬스 장비를 구입한 것을 두고 오늘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요. 이 조달청을 통해서 청와대 물품 구매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입 헬스 장비 8,800만 원어치가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국감에서 이 장비들은 청와대 직원과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결국 위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상급으로 고용된 윤 행정관은요. 이 공식적으로 작년 급여가 최소 8,500만 원에서 최대 9,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 의원은 여비서에 상급을 부여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대통령 경호나 안위와 관계가 되고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또 윤 행정관을 상급으로 고용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유일한 여성 행정관이라면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와 또 일선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크죠. 우선 이건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 문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 문제, 네. 아주 논쟁이 아주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홍준표 지사가 불을 당긴 이 무상급식 문제가 재차 정치권 갈등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요, 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한마디로 지금 지방 정부가 무리한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김성수 대변인은요. 이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이 누리 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약속하면서 생색을 내다가 이제 와서 지방 교육 재정에서 부담하라고 떠미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야당은요.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그 보건복지부가 일반 회계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승인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방북 직전 단계까지 정확히 말하면 승인을 한 겁니다. 네. 통일부에 따르면요, 이 김대중 평화센터가 전날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고 요건에 부합해서 이것을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사는 지금 김대중 평화센터의 이사장을 맡고 있죠. 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요, 이 방북 신청의 사전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북이 곧 승인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호 여사는 지난 2011년 12월에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차 방북했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당시 만났는데요. 이번 방북이 성사될 경우 다시 재회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앞서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에게 방북 의사를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권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경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기구 사고 있었죠? 예. 네. 앞으로 환기구를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앞으로는 환기구는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덮개에는 추락 방지턱도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그 환기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네. 예, 그 지난달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그 추락 사고 발생 당시에 환풍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서 피해가 컸다는 지역에 나와서 그 관련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네. 예,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을 반영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게 됩니다. 또 기존 환기구의 높이가 2m 이하면은 차단 울타리를 세우고 경고판을 부착해야 되고요. 네. 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나 공원, 광장 등은 가급적 피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라면은 해당 시설에서 최소 2m 이상 그 떨어진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덮개가 하중을 못 이겨 갑자기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방지턱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환기구에 적용되는 하중 기준이 없다 하는 그런 논란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예. 부분을 좀 감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까?
네, 그 환기구도 앞으로 그 국토부 고시인 건축 구조 기준에 있는 최소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환기구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지붕에 해당하는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네. 건축 구조 기준은 지붕을 3가지 용도로 나누고 각각의 하중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사용하지 않는 곳은 1제곱미터당 100kg, 또 네.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곳은 300kg, 차량이 통행할 만한 곳이나 헬리콥터 이착륙장은 500kg까지 견디도록 했는데요. 예. 네, 국토부는 이게 가이드라인은 권장 사항인 만큼 그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네. 또 현재 전국적으로 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게 끝나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40대 가장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30대 가장의 2배가 넘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자녀가 중고등학생 연령일 때 그만큼 교육비 부담이 갑자기 2배가 넘게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그 작년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68만 6,094원이었는데 이 중 그 교육 관련 지출이 50만 7천 원으로 약 11%였습니다. 네. 예, 이는 그 3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인 약 5%보다 2배나 넘는 것인데요. 예, 전체 가구 평균 6.81% 이거보다 그 40대의 경우에 훨씬 높습니다. 네. 그 가장이 30대인 가구는 아직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그 40대 가구는 자녀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인 연령대여서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비 부담이 큰 만큼 그 여가 생활을 즐기기는 그만큼 힘든데요. 그 40대인 가구의 그 오락 문화 부분 지출은 월 평균 16만 2천 원으로 소득의 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제 감귤이 나올 시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감귤 값이 벌써부터 이제 폭락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제주도에 따르면 감귤 산지 가격은 그 3.75kg당 3,000원으로 작년보다 500원에서 1,000원 떨어졌고요. 네.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도매 가격도 하락해서 5년 만에 가장 가격이 컸습니다. 우선 그 작황이 좋았던 점도 있지만 네. 그 이런 품질이 떨어져서 돈 받고 팔 수 없는 불량 감귤이 이렇게 유통되면서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구매해 드실 때 좀 잘 골라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아이폰이라든가 이 아이패드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 이것 전해주시죠. 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미국 애플사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 애플의 운영 체계를 겨냥한 새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미국 정보기술 보안업체 펠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제 밝힌 내용인데, 이 애플의 운영 체제인 iOS나 OS X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이름이 와이어러커라고 불리는데요. 기존 바이러스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고요. 직접 애플리케이션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iOS로 운영되는 애플 제품에 원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고요. 네. 또 USB 회선을 통해서 이 다른 모바일 기기나 PC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어허. 이 사실 바이러스가 iO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애플은 이 iOS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이런 이 운영 체제보다 바이러스에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인식돼 왔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이 처음으로 탄산음료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죠? 네, 이런 세금이 도입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입니다. 미국 도시 가운데 최초로 탄산 음료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콜라나 사이다처럼 이 과당이 첨유된 탄산 음료에는 1온스당 세금 1센트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 버클리시는 이 탄산 음료세 도입 법안을 찬성 75%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게 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을 부추기고 또 당뇨병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에는 현재 버클리시 외에도 뉴욕시를 비롯해서 30개 도시에서 이 탄산음료세 도입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코카콜라 등 대형 탄산음료 제조업체들은 이 소비자 선택을 방해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이 탄산음료수의 반대 광고 제작에도 돈을 많이 썼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 돈 120여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세금은 우리나라도 얼른 도입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찬성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맨날 뭐 들쭉날쭉이기만 하고요. 사실 못 믿겠어요. 뭐 저도 아이를 뭐 많이 낳을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아기 많이 낳아라 말만 그렇게 하지 정책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못 믿겠네요.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불신이 크고요.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어떤 자금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작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줄인다던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우리 애 얘기라 발등 떨어진 문제를 저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이런 아이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올해는 됐다가 내년에는 안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선거철이 되면은 또 되고 그 다음엔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게 되면 아이를 키우고 뭔가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깨질 것 같아요. 당연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죠. 오늘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에 관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죠. 시민 여러분들 말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정책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잠시 후 정면 인터뷰에서 무상복지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거기에 또 다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돈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무상 지원 문제, 네, 아주 무상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시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참교육 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님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감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홍 지사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특정 감사 거부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 교육자치 영역을 좀 도지사가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정부가 이제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예산 전액을 국가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그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으로 다 해결해라. 네. 그러니까 시도교육과 협의회에서 이거는 국가에서 중요한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별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이러면 이제 예산 편성 못할 수도 있다. 교육관 협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경남지사께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재정 문제 얘기할 때가 되면 이게 2010년부터 계속 무상급식 얘기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무상급식 무슨 봉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 여건을 갖추어 주자라고 하는 교육복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교육복지 여건을 만드는 것을 다소 이제 정치적으로 경남지사께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에서 해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교육청들이 국가에서 돈을 교부받아가지고 지금 살림을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민이 내는 내국세 총액의 20.27%가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중앙정부에서 들여왔던 누리과정 사업은 2012년에는 5세, 2014년 작년에는
3, 4세까지 확대가 됐고 올해까지 이제 국고, 지방비, 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렇게 그 비율을 나눠서 이 예산을 충당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국고랑 지방에서 드리는 돈은 하나도 없고 그 정부가 주는 교부금 안에서 이걸 다 해결해라. 네. 이렇게 나오니까 교육청은 뭐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을 가지고 뭐 유치원부터 시작된 그 비용을 써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갖고 온 사업에 해당하는 비용을 그 지역 교육청에서 정부가 주는 돈으로 니네 다 살림 살아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니까 그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예산을 못 세우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요. 이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될 재원이 이게 전체 교육청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2012년에 누리과정 도입됐을 때 한 1조 6,352억 정도 됐어요. 네. 근데 내년이 되면 이게 4조 4,500억으로 늘어나게 돼요. 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게 내년에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1조가 넘는 돈을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감은 3,900억 가량만 편성할 수밖에 없다. 돈이 알겠습니다. 없어서 그 얘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위해서 경남도지사 같이 하지 말고 다 예산을 지원해라 교육청에 그 주장하시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예산도 는 다 중앙정부에서 책임져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네.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예. 우리가 그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예, 그 예. 의무교육은 헌법에서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못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미 이제 2010년 선거에서 보면 일반 시민들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그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복지에 대해서 일정하게 시민들은 유권자로서 판단을 한 거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이건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왔던 건데, 예. 뭐 저는 이거는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담을 해야 예산이라고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 문제는요? 누리과정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정부에서 국가 중앙정부의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것이 2012년 14년 해왔던 것대로 정부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주는 교부금은 똑같은데 사업은 니네가 다 떠맡아 해라라고 하는 거는 네, 네. 정부에서 다소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누리과정도 다 무상으로 하고 무상급식도 다 해야 되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의 20.27%를 지방 시도교육청에서 살림을 하라고 주고 있는 돈인데, 네. 이게 이제 세수가 증가되면 이 퍼센테이지가 그 20.27%는 늘 유동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육에 쓰여져야 되는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특히 교육복지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 교육복지와 관련된 특별회계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교육 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학부모 단체죠.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이 문제에 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죠.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네, 저희는 이 전면 무상급식을 처음부터 반대해 왔고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만한 여건이 아직 되지 않는데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 정도 무상급식을 지원했는데 단숨에 100%를 전면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그리고 결국은 이 급식이라는 것이 한 번 시작하면 늘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정치적인 급식으로 도입됐다고 저희는 판단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엄청나게 금액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부담금도 늘어나서 경남도지사가 우리 도저히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지원 중단을 하신 것은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꼭 해야 되는 결단을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토론을 열어주셔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속속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 전면 무상급식의 이 문제점이 사회로부터 다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무상 보육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 못한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죠.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무상급식을 당장이 그거를 주축으로 거기에 되는 예산을 이 보육 쪽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무상급식. 보육이야말로 예, 저는 진짜 교육이지. 급식은 이 사람들은 계속 급식을 교육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사실은 급식이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육은 정말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기초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말 요즘 아이들 교육이 어려워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너무 아이 기르는 문제는 힘들고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전 그것이 국비가 됐든 뭐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서 지방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뭐 예산 문제는 좀 더 논의하더라도 이렇게 무상 보육 문제가 이런 보육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감당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상 급식에 올인하고 이건 안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이재정 교육감이 도대체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무상급식도 다 해줄 수가 있고 누리과정 무상 보육도 다 해줄 수가 있을 만큼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두고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급식 그거 다 취소하고 무상 보육으로만 가자라는 주장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타협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전면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진짜 아이들까지 모두 다 먹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렇게 불과 한 4년 만에 경기도의 경우는 5.2배나 급식비가 증가를 했고요. 무상급식 예산이요. 서울시는 4배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급식 단가만 해도 정말 우리가 무상급식 하기 전에 우리가 돈을 낼 때는 2,500원 정도에 먹일 수 있었던 급식이 지금 불과 3, 4년 만에 4,000원가량으로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올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하고 직영을 강제화하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네. 급식은 선별적으로 그 부모들의 소득과 연계해서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 하루 3끼를 다 먹여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내는 방향으로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누리과정 부분에 관해서도 그것도 저는 소득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금 누리과정이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전부 교사들과 네. 또 그 유치원에 직접 지원되는 이런 방식은 잘못돼서 누리과정 지원의 틀을 다시 짜고 네.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회 이경자 대표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곧 28분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한강철교 사이 1차로에 조금 전에 사고 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하류와 양화대교 사이 1차로에 추돌사고 처리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전으로는 화정휴게소에서 비후봉, 이후로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더 가서 서부간선도로 합류하셨다면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장진나들목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많이 밀리는 편인데요. 동부간선도로는 강변북로 나와서 성수분기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또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쭉 밀려서 구리 시계에서 하월곡동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나사론이 있잖아. 나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나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나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나사론. 나사론일세. 네, 오늘 뉴스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 있었죠. 1번이 뭐라 해도 독도 이슈화를 막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28번님께서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외교부에서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국민 정서상 강력하게 어필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3212번님께서는요. 억지 부린 일본에 맞서 모른 척 하는 게 최선이라뇨. 우리 것을 남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까? 네, 상반되는 의견을 주셨군요. 강지원의 뉴스정의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중에 일본이 뭐라 해도 독도 이슈를 막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우물정 0945번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지요.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이긴 하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을 누르고 상하원 모두 장악한 보수파 공화당. 앞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행보에 어떤 변화가 올지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는 경희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미국 현지 연결을 해서 그쪽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바인시 시장을 두 차례 역임하신 분이죠. 강석희 전 시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거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새벽 지금 2시 한 3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새벽이신데도 이게 전화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알기로 지금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이 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참패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 중간선거의 그 낮은 투표율이 국민들의 그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네. 물론 이제 보통 중간 선거는 대선에 비해서 이제 낮은 투표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분의 2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크죠. 네. 그 결과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그 낮은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들으셨겠지만 어저께죠.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은 이번 이제 그 중간 선거에서 나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 그것은 국민들한테 내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남은 이제 2년여의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미국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새로 선출된 상원 하원 의장들과 속히 만나서 이제 국정을 논의하자고 이제 그 제안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후에 보면은 사실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또 제조업도 증가했고요. 연방 부채도 이제 상당히 줄었거든요. 고용도 증가했고 가스값도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참패를 한 이유일까요? 하여튼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요. 네. 이제 보통 대통령 집권 2기 후반에 생기는 그 국민들의 그런 fatigue,
뭐 피로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 교민 사회도 아마 예외는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민 사회가 예외가 아니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많이 진출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투표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런 아시안계 또는 특히 이제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번 민주당이 참패하게 된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한파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정책. 네네.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이번에 이제 우리 한인들이 26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한인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8명이 당선되는 쾌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에는 지자체라든지 그런 선출직에 당선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양하게요. 주 하원, 또 카운티 슈퍼바이저, 또 시장, 시의원, 또 판사 등 아주 좋은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연방 하원 출마했던 로이 초, 현역의 벽을 뚫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지만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고위직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 정치 신장을 아주 좋은 신호탄이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많은 한인 의원들이 이제 주류사회에서 이용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이었습니다. 서 교수님 들으셨죠? 네. 예,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전에 시장 지내신 분, 우리 한인 말씀을 들어보았는데, 민주당이 참패한 것은 집권 이기에,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기에 피로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글쎄 집권 이기 피로감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 중간 선거의 어떤 역사적 패턴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 정치학자들이 볼 때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중간 선거가 임기 중반에 있는데 대통령 소속당이 항상 의석을 잃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놀라운 현상은 아닌데, 특별히 조금 역사적으로 재밌는 거는 재선 대통령,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에 이제 2008년에 당선되고 2012년에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 재선 대통령들이 치르는 중간 선거에서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참패 내지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패턴이 있었군요. 그렇죠. 6년차 징크스라는 표현이 그걸 있어요. 오히려 피로감이라고 좀 앞에 그게 맞는 말씀이죠. 강 전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6년차 피로감. 6년차 징크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 저기 지금 4년 중임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개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현역 대통령의 어떤 심판 내지는 평가 이런 차원에서 4년 중임제가 괜찮은데 국정 운영 이런 쪽에 상당히 동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미국 케이스에 좀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선거는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바마 그의 인기 하락 또 낮은 지지도에 따른 어떤 공화당의 반사 이익이랄까요? 그런 쪽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에도 얘기 나왔었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제조업도 좋아지고 말이죠. 고용도 좋아지고 또 연간 부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가 올는지 궁금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양적 완화도 이제 중단을 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미국 현재 그 뭐 새롭게 어떤 그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경제 정책은 거의 많지 않은 형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현지에서 지금 특히 그 민주당이나 그 진보 쪽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 불평등 이슈가 있는데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경제 불평등 이슈가 사실은 미국 특성으로 보면 그 탑 1%의 어떤 부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은 그 최저임금 올리는 쪽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치가 이 미국 경제를 만나는 그 접점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의 집중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푸는 거를 오히려 그냥 월스트리트 개혁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정도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의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뭐 공화당은 지금 뭐 사실은 공화당의 딜레마는 이런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오바마가 얘기했듯이 이제 아주 그 좋은 밤을 보냈는데, 공화당의 딜레마는 2016년 대선에서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뭐, 오바마의 그 선거 동맹이라고도 사실 불렸던 그 여성층이라든지 히스패닉 유권자들이라든지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쪽들 이번 그 중간 선거에서 사실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공화당 쪽으로 넘어갔거나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청신호인데 사실 이제 공화당의 딜레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그 히스패닉 그 20% 상회하는 이제 히스패닉 그 인구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오바마가 이제 역공 비슷하게 취하고 들고 나오는 것이 이번 그 11월, 12월 이 레임덕 세션이라고 부르는 지금 현재 그 113대 의회에서 그 이민 정책을 다루자라고 오바마가 지금 바로 들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이 공화당 내부의 그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대선을 생각하면 이 개혁적인 그 이민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여전히 공화당 내부에는 상당히 그 우파들이 우리가 왜 시민권을 주고 왜 우리가 그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오바마가 아마 이민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오바마의 그 외교 정책이 대외 정책이 좀 변화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는 그동안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취해온 태도가 과연 그럼 바뀌겠느냐. 공화당에서는 사실 북한 제재 같은 걸 좀 강화하는 쪽에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네, 그렇죠. 북한 그 제재 법안들은 주로 이제 그 공화당의 그 외교정책 강경파 의원들, 존 카일이라든지 애리조나에 벌써 은퇴는 했습니다만은, 샘 브라운백 전 상원 의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캔자스 주지사고요. 이런 보수 매파들이 주도를 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북한 관련된 그 미국 의회에서 제출되는 제재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어떤 구속력이 있다거나 이런 쪽의 법안은 사실 아닌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 또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지 어떤 미국 의회가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나서서 풀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정가라든지 미국 정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북한 문제가 그렇게 탑 이슈는 아닙니다. 네. 항상 중동 문제가 항상 탑 이슈고요. 네. ISIS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금 창궐하는 사실은 이볼라 현상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의 중요한 문제이지 북한 문제는 글쎄요. 아직은 바로 다루어질,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온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미국에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여소야대 국민이니까, 외교에서 좀 정치적인 업적을 쌓아야 되겠다는 유혹을 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고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그런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하고 나서 그다음에 임기 마지막에 2000년에 자기 소속당인 민주당의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의 무역 자유 관련된 법안
를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서 클린턴 대통령이 주도를 했고 그 당시 이제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공화당이 맞장구를 쳐서 어떻게 보면 클린턴 마지막 해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 대중국 무역 관련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바마도 사실은 보통 재선 대통령들은 이제 다음 선거를 준비하거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업적 같은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 과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의 업적을 과연 그 북한 정책에다가 과연 그 포커스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큰 비중을 두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왜냐하면 딱히 어떤 추진해 볼 만한 그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네. 북한 관련해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러면 IS 이 문제 지금 한참 폭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가 더 쟁점이 되겠습니까? 네, 아이시스 문제는 사실은 뭐 이슬람 국가. 네네. 뭐 여러 가지 또 아이시스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알케이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미국이 그 쥐고 흔들어서 오히려 알케이다가 커졌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아이시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정치적으로 아이시스 관련해서 시리아를 강경하게 다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입장하고 오바마가 예를 들면 그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그 레드 라인이라는 걸 거놨는데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아무 정책도 취하지 않았던 그래서 현직 오바마 대통령과 2016년 강력한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어떤 그 갈등 양상이랄까요? 어떤 노선 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노정되는 그런 재미있는 외교 정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리아를 이제 자신을 타도하려고 시리아 정권을 타도하고 싶어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는 형편이 아주 복잡해졌죠, 그죠? 네,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공화당하고 견해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공화당은 뭐 전통적으로 이런 그 어떤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그 매파적인 그 강경 일변도의 어떤 그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114대 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인데 내년에 114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이 아이시스 문제 관련해서는 아마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군요. 자, 조금 전에 힐러리 클린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얘기가 뭐 바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년 들어가면 바로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예상들 하던데 맞습니까? 글쎄요, 이게 그 보통 그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긴 캠페인 2년 전 정도에는 선언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 표명에 대한 그 압박을 받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입장 표명을 미룬 단계여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더군다나 이번에 그 공화당한테 상하원을 뺏겼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빨리 입장 표명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노선들을 밝혀달라는 아마 그런 그 요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이렇게 다수를 차지한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쪽 대선 주자가 유리하나요? 민주당 쪽 대선 주자가 유리하나요? 그럼 뭐 역사적인 무슨 사례가 있나요? 네, 글쎄 이거는 뭐 사실은 약간 조금 그 뭐 추측성이긴 한데요. 공화당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이번 그 선거를 승리하기를 바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공화당이 이제 의회를 장악하고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민주당 대통령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이제 방해를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국정 운영에 이제 어떤 방해거리, 골칫거리가 된다 그러면 2016년 대선에서 역시 공화당은 국정 운영 능력이 없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대선에 나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대선 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공화당의 사실 딜레마는 마땅한 지금 후보가 지금 뭐 아직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뭐 각양각색의 지금 후보들이 지금 나름의 어떤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41대 또 43대 그 부시 가문의 지금 둘째 아들 잽 부시 플로리다 전 주지사인데요. 이분은 약간 이제 온건한 쪽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92년에도 부시 대 클린턴 붙었는데 2016년에
뭐 자그마치 거의 뭐 몇 년인가요? 24년 후에 또 부시 대 클린턴 선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랜드 폴이라든지 마코 루비오라든지 아니면 뭐 테드 크루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이번 선거에서 그 사실 그 공화당 출신 그 주지사들이 톡톡히 좀 재미를 봤는데 저희가 그 상원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지사 후보들이 보통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경향들이 사실 있어 왔죠. 네, 레이건도 그렇고. 상원 의원보다는 주지사 그렇죠. 경력이 가진 사람이 그렇죠. 많이 됐던가요? 그렇죠. 2008년에 오바마 대 맥케인 그 선거는 현직 상원 의원 둘이 붙은 선거인데 1960년 이래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대부분 주지사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이건도 그렇고요. 조지 W. 부시도 그렇고요. 뭐 지미 카터도 그렇고요. 빌 클린턴도 그렇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대선에 나와서 어떤 그 행정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또 미국 상원 의원들은 결정적으로 그 6년이라는 임기 재선이면 12년이고요. 그 사이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그 보팅, 자신들의 그 표결 그 결과들이 엄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쫙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6년, 12년, 18년 동안의 그 표결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뭐 엄연히 표 결과가 있는데 그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일단 공화당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과연 미칠까? 혹시나 뭐 전망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오바마 임기 2년 남았고요. 그다음에 2016년 대선으로 지금 다 지금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한반도 이슈는 뭐 정말 마땅한 지금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또 나름 그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초당파적인 그 접근이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쟁점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가 발언을 했죠. 이제 더 이제 또 귀를 열어가지고 경청을 하겠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잘하던데요. 초당파적으로 뭘 하겠다든가 말이죠. 네, 그렇죠.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남은 임기 2년 동안 잘 공화당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미지 관리랄까요? 뭐 업적 관리를 이제 하기 시작해야죠. 그리고 뭐 상원 의장, 하원 의장 좀 만나서 말이죠. 우리가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대화 정치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또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뭔가 꽁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뭔가 좀 삐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득표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이미지에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왜 그렇습니까? 정치학 유기학고 교수님이신데. 글쎄요. 그러십니까? 우리도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죠. 네, 그렇게 되고 있을 겁니다. 대화 타입의 정치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의 서정건 교수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뉴스 중에 일본이 뭐라 해도 독도 이슈와 막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1434님께서는 주권 행사에 고민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1347번님께서는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주권 행사와 병합해서 이슈와도 함께 봉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212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0691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허승연, 신동해,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